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문건 송달 내역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울산에서 방송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 서류 송달 부분에서 무엇을 제출, 무엇을 제출, 문제없죠? 이렇게 설명하시던데, 혹시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문건 송달 내역을 제가 이제 가끔씩 보여드리면서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많죠. 그거 보시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면 되는지 뭐 그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는 수업을 다 보시면 이와 관련된 수업이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이해하시려면 그 이해관계자들의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전에 깔고 이해하고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부동산을 보느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밑에 깔려있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어떤 다툼, 분쟁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 간에 있었던 분쟁의 중심에 뛰어들게 됩니다. 물론 법원이 정리해서 등기 현황에 있는 말소 기준 등기위의 모든 권리는 소멸시켜 주지만 점유권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는 낙찰자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법원이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인도명령이라는 간편 소송을 통해서 명도를 좀 해주는 도움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어 있는 깨끗한 물건을 매수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내가 매수하기 이전에 그들 간에 있었던 분쟁이 무엇이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 물건을 낙찰받아야 됩니다. 그 문건 송달 내역이라는 그 접수 내역은 이해관계자들의 흔적,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다툼들이 낙찰받은 이후에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인지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지, 그 문서 자체로 권리 분석을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흔적을 보면서 혹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뭔가 좀 더 살펴봐야 될 흔적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런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 별로 살펴볼 것도 없는, 아주 문제될 것도 없는,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없는 상황일 때 제가 문제가 없다, 넘어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제가 이해를 좀 돕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자, 경매를 이해하기 전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 법이 있습니다.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적용받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면서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규칙, 즉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있고 그것을 만들고 잘 지켜서 행정과 여러 가지 법 제도를 정비하고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게끔 그것을 잘 통제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 사람. 가장 중요하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제를 굴리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 경매로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별개의 큰 영역이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엮여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 틀 안에서 같이 분석하고 봐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을 깔고 경매 사건을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경매 물건이 있고, 이 경매 물건은 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것이 나오기까지 있어서는 이 돈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안정화시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만들고 싶은 것이 국가이고, 그 국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법을 이용하고, 사람은 또 법의 적용을 받고, 또 이 사람은 부동산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고, 우리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돈, 화폐 경제가 필요하고, 이것이 얽혀서 엮이고 얽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강제적으로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부동산 경매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공매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자, A라는 소유자에서 어떤 B라는 소유자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우리 매매에서는 어떻습니까? A의 동의를 받아서 그의 매도 서류를 B에게 넘겨주고 B는 그 대가로 뭐 돈을 주든 뭐 다른 걸 주든 일단 대부분 돈이죠. 매각 대금. 이 돈을 주고 서류를 이전받는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들의 동의와 의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공매나 강매는 여기 보시면 강제적 소유권의 강제적 변경입니다. 강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A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넘어갈 때 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전세권자가 있을 수 있고 뭐 저당도 있을 거고 또 가압류도 있을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무상으로 또는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침입해서 또는 돈 받을 게 있어서 대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또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집에 공사를 하고 돈을 못 받은 유치권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땅 같은 경우 지상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이 소유권에 딸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강제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소유권은 간다 칩시다. 잘못했으니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로. 그런데 여기 딸려있는 이 권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낙찰자에게 인수될 것과 안 될 것 그것을 모두 분석해서 나한테 따라오는 것은 어떤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돈이 들 것이다. 그것을 다 계산해서 낙찰자는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것이 권리 분석이고 우리가 이렇게 경매 분석을 하고 낙찰가를 예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강제적인 소유권의 변경.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변경하다 보니까 어느 날 법원이 마음에 드는 사람 B한테 A 너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B한테 이 소유권을 그냥 줘버리겠다. 내가 좋아하는 절차와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섞여서 복잡하게 섞여서 얽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을 넘겨줘야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대출을 못 갚았거나 또는 거래처에 대금을 갚지 못했거나 공사금을 대금을 주지 못해서 자기 부동산이 날아가는 채무자,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된 이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새로운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넘기는데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넘긴다면 이 사회 불만이 많을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에 불만과 정말 어려움이 많은 이 A라는 사람이 채무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만약에 채무자라면 당신의 재산을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아무에게나 줘버린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겠죠. 따라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절차가 있습니다. 경매의 절차. 누구든지 오픈해서 볼 수 있고 이해관계자라면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 절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아무도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이런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 절차에 따라서 법원은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A에서 B로 강제적으로 넘긴다. 그렇게 해야만 채무자의 불만이 없겠죠. 자, 그 절차가 이랬습니다.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 준비 절차 진행, 배당 요구, 매각길 지정, 입찰,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 확정, 대금 지급 기일 결정, 대급집 기한, 그리고 배당부 작성, 매각 대금의 배당. 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 절차가 존재한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이 판을 전부 새롭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채권자도 돈을 받아야 될 1채권자, 2채권자, 3채권자, 자, 7채권자까지 있죠. 자, 1, 2, 3, 4, 5, 6, 7의 입장. 이들의 입장을 모두 하나하나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채권자 3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 억울합니다.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이 입장도 법원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국민이니까. 그리고 이 소유자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유자도 뭐 사기를 당해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채무자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의 입장. 그리고 점유자도 있을 겁니다.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점유자. 그리고 이 부동산을 지금 법원에서 사고자 하는 낙찰자도 있죠. 이 낙찰자 입장까지. 이 얽혀있는 이 모든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이 이해관계를 법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불만도 없이 공정하게 이 부동산을 파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이것을 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언제 팔 것인지, 얼마의 감정을 해서 팔 것인지, 어떻게 돈을 팔아서 나눠줄 것인지, 이 모든 것을 규칙을 정하고 그들에게 이 규칙을 알리고 어떻게 팔 것이며 얼마에 팔 것이고 언제 판다, 이런 것들을 법원은 모두에게 알리고 그들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모두를 고려해가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문건을 접수받고, 찾아와서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와서 어떤 것을 신청했다라는 걸, 서류를 접수를 받습니다. 서류로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긴다는 거죠. 자, 그것이 문건 접수 내역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발송 내역입니다. 자, 그래서 문건 접수와 발송을 확인해 보면 이 사람과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분쟁에 휘말려서 싸우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에 이르러서 경매에 나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흔적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혹시 모르는, 특히 낙찰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점유와 관련된 어떤 혹시 모르는 이해관계자가 법원에다가 나는 억울해요 라고 한마디 하겠죠. 자, 그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문건 접수 내역을 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제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년 104,169호. 자, 이 사건에 보면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입니다. 자, 울산에 계신다고 하니까 울산에 있는 사건으로 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천상 청구 그린타운입니다. 자, 이 아파트 현재 입찰 36일 남은 이 아파트인데 감정가 뭐 1억 1,500이고 뭐 최저가 지금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이고 뭐 채권자는 한 누구누구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고 거의 절반까지 떨어졌죠. 전용 면적 18평짜리 아파트. 자,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천상 청구 그린 아파트, 그린타운 아파트다. 저는 예전에 뭐 경매와 관련해서 이 현장에 한번 가본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은 치워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좀 표시되면 안 되는 게 있어서 치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점유자와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뭐 김누구누구라고 돼 있고 전입일이 2008년 5월 16일 있고 뭐 대항력은 있다. 전입일이 빠르다는 거죠. 2008년이니까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없고 뭐 없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전입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기 현황 보면 소유권은 방 누구누구한테 있고 근저당 현 누구누구에게 2016년 9월 20일. 자, 2008년에 전입된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근저당 많습니다. 가압류. 자, 첫 번째 근저당. 자, 이것이 첫 번째 근저당. 이것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되고 모두 소멸됩니다. 자,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없어진다는 거죠. 문제는 2008년이 있다는 이 점유자가 있죠. 2008년에 점유자.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이 현황 조사서에 보면 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으로. 네. 한 가족이니까 그냥 명도 대상자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임차인 김누구누구가 있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다. 명도 대상자다. 자, 그리고 소유권자는 방 누구누구다.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이렇게 있다. 자, 이 사람과는 가족이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이 경매에
이자를 내지 못하고 어려워져서 경매에 이르게 되었다. 자, 이해관계자는 이 사람들과 그리고 이 점유자, 근데 이 점유자는 뭐 가족이니까 할 말이 없을 것이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뭔가 특별한 알지 못하는 뭔가 모르는 점유자나 이해관계자가 있는가의 흔적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경매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면 자, 등기소에 등기필증 당연히 제출되고 자, 가압류권자는 채권계산서 제출할 거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가압류권자 이런 것들은 전부 소멸되는 거죠.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없어지는 겁니다. 경매 진행 절차에 관해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집행관이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저당권자와 교부권자들이 교부청구서 제출하는 것이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압류권자가 교부청구를 했고 채권자가 기록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기일 입찰 조서를 제출했다. 정해진 경매 집행 절차 이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거쳐가야 될 그 진행 관계자들이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한 것 그 외에 다른 흔적은 없다. 아까 보신 점유자와 관련한 그 점유자가 뭔가 한 게 없죠. 왜? 가족이니까 할 말이 없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 점유자가 남편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제3의 어떤 사람인데 여기에 권리신고를 했다. 어떤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뭐 여기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권리신고가 하나 어떤 흔적이 나타나면 이제 어떻습니까?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지 그 사람의 권리가 인수할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런 흔적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 예를 든 사건에서는 특별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그 울산 청산 그린타운 그 아파트의 송달역입니다. 이제 반대로 법원이 관계된 이해관계자들한테 자,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떤 상황이고 자, 언제 판다라는 걸 모든 걸 알리고 있죠. 각각 그 법원이 알려주는 것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여기 보시면 뭐 집행관한테 알리고 뭐 채무자 겸 소유자, 근저당권자, 뭐 교부권자, 채권자, 뭐 특별한 우리가 그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 조사가 필요한 그런 점유자나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궁금하신 게 이거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럼 문제가 되는가? 자, 요건 울산지방법원 2018 작용 107,116호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보면 뭐 공장인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건물 등기와 토지 등기가 있는데 자, 요런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건 접수 내역과 발송 내역에 여기 나와 있는 등기상에 나와 있는 이해관계자의 흔적만 있고 없으면 특별히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임차인 주 누구 중에 유치권 신고를 제출했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 그냥 절차상 관계된 사람들이고 오픈되어 있는 임차인, 오픈되어 있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자 자, 이런 사람들은 뭐 소멸될 것이고 아니면 인수되고 말 것이고 모든 것이 판단하고 권리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유치권 신고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낙찰받고 나서 이 사람과의 분쟁을 해결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자기 발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내 돈을 주기 전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죠. 자, 그래서 법원은 발송 내역도 있습니다. 이게 발송 내역인데 유치권자 방 누구누구에게 언제 팔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유치권자 주 누구누구에게 보정명령 등본도 발송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유치권자 방 누구누구에게 언제 매각하겠다는 통지서도 발송해 줍니다. 유치권자 또 주 누구누구에게 언제 매각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자, 경매의 절차 진행, 언제 팔겠다, 얼마에 팔겠다라는 이런 매각 통지서를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법원은 이해관계자라고 판단하고 그들에게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법원이 이 사람이 진짜 유치권자가 맞는지,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이해관계자가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경매 진행 과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요청하면 이해관계자가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해버립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낙찰도 받기 전에 진정한 이해관계자이고 정말 이 사람이 유치권자라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만 입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조사해 봐야 될 사람이 이렇게 흔적이 있다는 것을 문건 송달 내역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 질문하신 선생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 온라인에서 하는 수업들은 이런 복잡한 특수한 권리관계에 얽힌 물건들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지식이 사전에 있어야만 수업을 할 수 있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하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런 사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흔적은 잘 못 보신 것이고 그냥 관계없고 뭐 상관없고 뭐 괜찮다 그런 설명만 듣게 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문건 송달 내역을 통해서 사건의 이해관계자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그 흔적을 통해서 무엇을 조사할 것이고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이해관계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그 문건 송달 내역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충분한 답변이 안 됐다면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성실히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